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죠. 팔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 집값이 올라간다. 오르고 있다. 양도세율 70%에 취득 네. 뭐 또 사게 되면 또 취득세 내야 되고요. 중개보수도 내야 그쵸.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해보면 버티면 집값 올라가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한동안은 공사비 갈등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어차피 올라가는 거 빨리빨리 올려주고 공기 단축하자 이쪽으로 바뀌고 있대요. 알아서 올려주는 사업장이 늘어난다고 하고 아니 조합장의 성과금으로 수십억씩 지급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 현안 정리합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소장님 네. 이번 주에 집값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까? 네, 0.28%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 기준. 서울이 0.28%고요. 지난주가 0.24%거든요. 0.28%면 이제 1년으로 환산하면 15% 정도 상승 속도 네. 굉장히 빠릅니다. 수도권 지역도 0.13%까지 올라왔고요. 반면 지방은 마이너스 0.04% 오히려 0.01%포인트 하락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완연하죠.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확실히 벌어졌고요.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0.18%, 수도권은 0.14%인데 지방은 마이너스 0.02%. 당분간은 서울의 강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이런 속도라면 아마 한 주 다음 주에는 아마 0.3% 뛰어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폭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정부가 그래서 한 10달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도 열었거든요. 했죠.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지켜보겠다. 네. 규제가 좀 강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최근에 집을 샀다가 1년 안에 다시 팔아버리는 초단타 매매? 아 저는 사실 네. 이 주변에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네. 이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초단타 매도하는 분들의 비중이 5년 사이 가장 적었다. 올해 들어서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네. 초단타 매도라는 게 뭐예요? 초단타 매도는 이제 사서 우리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 1년 미만이면 아마 세법 개정이 안 됐을 겁니다. 70%. 그리고 중과세. 사실 우리가 이동할 때 네. 취득세 내죠. 맞아요. 양도세 팔 때 중개보수도 내야 내죠. 되죠. 중개수수료 소위 네. 복비도 물죠. 이사 비용 들죠. 맞아요. 가족이 다 옮겨가고 이사 청소라도 하면 이거 다 합치면은 배보다 이사대 배꼽이 더 큽니다. 비용이 얼마나 큰데 이걸 1년 안에 파는 사람들이 그동안 실제로 있었어요? 보면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초단타 매매라고 하면 투기 수요들이 뭐 조금 먹고 빠진다. 물론 네. 조금 먹고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오르면 이것저것 다 떼고 한 1,000만 원, 500만 원이라도 버니까. 그래도 너무 번거롭다. 그렇게 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에 좀 초단타 매매가 좀 많았었는데요. 손해보고 파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 무리하게 내 집 마련했다가 네. 대출 많이 받았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못 버티고 손해보면서 팔았는데요. 한 사례를 들면 중계동의 전용 면적 49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1년에 6억 9천만 원에 매수한 분이 1년 9개월 만에 뭐 5억 1천만 원에 던진 분들도 계시고요. 아 이게 손해가 얼마예요? 손해가 그러면? 많은데 대출이자 부담은 늘어나고요. 집값은 그렇죠.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던지는데 최근에는 줄었습니다. 이게 그 1년이 안 돼서 파는 사람의 비중이 올 상반기에 3.6%, 서울은 2.4%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죠. 팔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 집값이 올라간다. 오르고 있다. 굳이 내가 애국자가 될 필요가 없겠다. 양도세율 70%에 취득 네. 뭐 또 사게 되면 또 취득세 내야 되고요. 중개보수도 내야 그쵸.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해 보면 버티면 집값 올라가는데 그리고 양도세도요. 1세대 1주택자들은 2년 이상 지나게 되면 뭐 비과세 요건 또 해당이 되고 1세대 1주택이 아니더라도 2년만 넘어가게 되면 기본세율 적용이 되니까 규제 지역만 아니라면 사실 버티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못 버티는 분들이 급하게 파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돈이 시세가 올라가면서 양도 차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초단타 매매 사실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 최근에는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보니까 21년이면은 상투에 잡아서 맞습니다. 2년 사이에 많이 떨어졌을 때 23년도에 약간 주춤했을 때 파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게 투자의 시점으로 보자면은 두 개 다 굉장히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거잖아요. 타이밍이 맞지가 않았고요. 이제 우리가 100%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투자할 때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투자하게 되면 우리 단타 말고요.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보유할 능력은 가지고 가야 되고요. 아유, 부동산을 주식처럼 대하시면 안 그럼요. 됩니다. 그리고 항상 변동이 네.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대출 이자가 지금보다 언제든지 2배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배가 올라갔을 때 내가 3년은 버틸 수가 있는지가 리스크 관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대출 이자가 2배가 늘어나도 나는 3년은 버틸 수 있어라고 한다면 이런 손실을 보면서 매각하는 일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마 그 청년층 그리고 아마 30대 세계 최초로 맞습니다. 구매하셨던 분 중에 이런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주택에서 물렸다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게 사실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집 거래하실 때는 이렇게 단기간을 보시고 뛰어드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요즘에 수도권 집값 상승세,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외지인 투자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비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투자할 때 제일 좋아하는 동네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강남, 서초구, 강남구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외지인 1등 지역이 송파구가 나왔습니다. 송파구가 24.4%, 3개월간 1,001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4분의 1인 245건이 송파구가 1위. 그럼 4건 중에 한 건은 서울 안 사는 사람이 샀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강동구가 2위입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3위를 차지했는데 이제 똘똘한 한채 현상이 이제 강화되긴 하는데요. 사실 서초구 강남구는 이게 외지인들이 사기는 물론 돈 있는 분들이 살 수는 있습니다만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송파구를 좀 선호하는 이유는요. 강남 3구거든요. 강남 3구인데 서초구 강남구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기도 하고 좀 표준화도 되어 있고 접근 진입 장벽도 상대적으로 낮고 주거 인프라는 또 굉장히 좋잖아요. 롯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지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또 송파구고요. 송파구는 지방에 괜찮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팔고 충분히 갈아탈 수 있는 내가 여유 자금을 보태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은 거래가 좀 그래서 꾸준히 있으신 모양이네요. 주간 매매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요. 송파구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0.47%. 앞서서 제가 이제 서울 전체가 0.28%라고 했는데요. 송파구는 0.62%입니다. 네. 서초구가 0.47이고요. 성동구가 0.6%니까 서초구 강남구보다는 성동구하고 송파구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집값이 오르는데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이런 불안감도 있다. 이런 말씀 저희도 몇 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 네네. 집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를 두고 항상 논란이 있어요. 근데 특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두고 서울시하고 이 민간업체하고 통계에서 한 2만 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 차이는 왜 납니까? 서로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몇 가지 포인트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통계를 한번 보면 서울시 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37,897가구, 내년은 48,329가구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10년간 아파트 준공 물량이 평균이 38,000가구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요. 민간 조사 기관인 부동산 R124에서는 올해 23,830가구, 내년에 25,000가구 정도니까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차이가 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임대 물량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고. 정부 통계는 그게 들어가는군요. 들어갑니다. 올해 7,000가구, 내년 15,000가구가 이제 들어가는데 물론 둘 다 맞죠. 역세권 청년 주택은 주택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분양받을 수 없는 주택인데 그걸 왜 포함시키느냐. 그거는 한정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니까 민간 통계에서는 통계에 안 잡는다. 안 잡는다. 민간 통계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아파트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통계에서는 이게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게 모집 공고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정부 통계는 집어넣었고요. 민간 통계는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정부 여당에서도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뭐 서울의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안전진단도 이제 완화해주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관계장관 회의도 하다시피 정부도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이 충분하다면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공급 관련해서는 이런 오차가 있다는 거. 근데 이쪽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청년주택 같은 맞습니다. 것들. 네. 또 입주자 모집 공고 의무가 아닌 30세대 이하의 뭐 다가구 이런 것들은 여기에선 포함을 시키지 않고 그렇습니다. 요거 때문에 2만 호 정도 차이가 난다. 근데 정부가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0달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어요. 네네. 여기서 공유했던 인식들을 좀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되고 있다 이런 인식은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뭐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관계장관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과열이 되고 있는데 원인을 이제 공급에서 찾고 있습니다. 저는 포인트를 좀 잘못 잡았다고 보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공급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서울이 공급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요. 공급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는데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3기 신도시 같은 좋은 물량들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2029년까지 23만 6천 호를 공급하겠다. 올해 하반기에 신규 택지 그린벨트 풀어서 2만 호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요. 우리 시장에 지금 불안한 수요자들은 올해 내년에 내가 내 집 마련해야 돼?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2029년은 모르겠고 5년 뒤네요. 5년 뒤입니다. 네. 그리고 23만 6천 호가 사실 우리가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느낌이 23만 6천이면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돈을 보더라도 100만 원, 몇만 원은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데 일단 억 단위 넘어가면 느낌이 안 이게 오거든요. 느낌이 안 오거든요. 네. 23만 6천 호가 굉장히 많은 물량이잖아요. 우리 3기 신도시 다 합쳐도 23만 6천 호 정도밖에 안 나오고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인데 야. 9만 7천 호인데 도시 하나 둘 세 개 한 세 개는 그렇죠. 지을 수 세 개가 있네요. 나오는 물량인데 네. 굉장히 많은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270만 호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잖아요. 몇 년 전에. 지난 정부 때는 250만 호고요. 250만 호요? 250만 호, 270만 호가 나오는데 23만 6천 호가 사실 공감을 얻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급은 꾸준히 하는 거는 참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요. 이게 공감을 얻기는 부족하다. 지금 당장은 우리 심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스포츠 경기할 때도 작전 타임 한 번씩 걸어주잖아요. 그렇죠. 흐름을 끊어주는. 미국 대선을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막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다음에 출마 안 한다. 드라마가 따로 없어요. 이 흐름을 한번 끊어주니까 이제 트럼프가 유리하다가 최근에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 네. 그러면 부동산 정책도 저는 흐름을 한번 끊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급 계획은 공감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가 당장 관심을 가질 거. 뭐 예를 들자면 지방 미분양이 좀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석이조로 양타를 치려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1년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우리라도 관심 안 가지겠습니까? 샀다가 5년 안에 집값 올랐을 때 팔아도 양도세 없다. 그러면 집을 두 채 사긴 힘드니까 네. 야 서울에 사지 말고 지방의 미분양을 사볼까라는 한 템포를 끊어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나와주면 또 작전 타임 한번 불러주게 되면 또 불안 심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작전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 아이디어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신임 금융위원장이 LTV 추가로 규제는 안 하는데 네. DSR은 순차적으로 원래 하려던 대로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까 네네. 요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합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형태의 주거가 공급이 돼야 현실적으로 그래야 어렵죠. 갈증이 해소가 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서울은 사실 땅도 없고요. 아니 아파트 사고 싶은데 그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글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지도 않고요. 비아파트 공급도 어렵습니다. 이번 대책 내용에 이제 그 내용도 있었는데요. 네. 제가 소개는 안 드렸는데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해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순서가 틀렸죠. 이게 전세 안정을 위해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전세가 안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비아파트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서울의 새 아파트 전용 면적 한 59 이상 되는 새 아파트를 원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서울은요. 저는 공급을 늘려서 해결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면 어떻게 서울은 해야 돼요?
지방도 원하고요. 네.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어디 투자하고 싶냐면 서울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를 누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보니 편하고 좋다고 좋죠. 하더라 한데 맞습니다. 나는 살면서 남은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이게 풀지 못하는 숙제고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지방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 대학교 좀 네. 저는 투자 많이 해가지고요.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오지 않고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가 나오면 양질 일자리가 생기고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서울보다도 지방 또 살기 좋게 만들어 준다면 저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참 좋은데 이게 오랫동안 시도했는데 참 쉽지가 쉽지 않았단 않습니다. 말이죠. 네네. 여러분들 의견도 다양하게 듣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때 둔촌주공은 재건축할 때 공사비 문제 때문에 현장에 놀았잖아요. 네, 몇 달 맞습니다. 동안이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때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였는데 요새는 아우 싸우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올려줄게 이런 공사장이 늘었어요. 분위기 자체가 틀려졌습니다. 오. 이제 그때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시장이 이제 꺾이는 침체가 되는 분위기였고요. 요즘 집값이 올라가니까 물 들어왔을 때 이제 노를 저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차피 올려줘야 되는 공사비거든요. 조합이 그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올려줄 거 빨리 올리고 물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사업을 하자라는 입장인데요. 송파구의 이제 진주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666만 원이었는데요. 811만 원으로 이제 올려주기로 했는데 사실 666만 원이면 낮긴 하거든요. 지금 수준에서 이거는 보면. 사실 오랜만에 보는 가격이네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올려줘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줄다리기를 했는데 사실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고척 사지구도 447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려줬고요. 이쪽은 당초에 계약을 잘했네요. 그렇죠. 홍제 3구역도 512만 원에서 784만 원이니까 어차피 올려줄 거 지금 주택시장 분위기가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때 빨리빨리 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간만에 시공사와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속도 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상승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얘기인데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아니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일 잘했으니까 성과급으로 58억 원을 주자. 이게 조합원들이 어쨌든 투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아니 우리 집도 아니고 나랑은 상관이 없지만 네. 이렇게나 많이 성과급을 받을 정도면 도대체 이 사업장의 수익이 어느 정도란 얘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58억 원의 성과급 이게 원펜타스입니다. 신반포 15차. 이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분양하잖아요. 일반 분양을 네. 합니다. 아마 엄청난 로또가 될 것 같은데요. 조합원들이 찬성이 더 많긴 했습니다. 91명 찬성이고요. 반대가 73표가 나왔는데 일부 조합원들은 반발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라고 조합원이 많지는 않네요. 조합원들 이게 아파트가 세대 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추정 이익 네. 개발 이익의 1%를 이제 성과급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네. 거거든요. 5,781억 원을 자체 추정한 사업 이익으로 받고요. 1%니까 58억이다. 야, 1%만 해도 58억 원이면 네. 이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 원래 조합원이 300세대가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거의 한 2배 증축하는 건데 네. 한 가구당 한 3,200만 원씩 조합장에게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반발하는데 물론 조합장이 일을 엄청 잘해가지고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주고 공사 기간도 짧게 해주고 야. 추가 분담금도 엄청나게 내려줬더라면 반발하지 않을 텐데 사실 사업 이익이라는 게 뭐 아파트 가격, 일반 분양가, 상가 개발 수익을 포함한 금액에서 공사비를 뺀 거거든요. 네. 그 조합장이 안 해도 이 정도 나왔을 거기 때문에 아마 반발을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조합의 내부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아 저도 직업을 조합장을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군요. 조합장을 그 뭐 전직 고위 공무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서로 하겠다고 이 선거 유세 대단하잖아요. 하고 소송하죠. 또 서로 소송하고 그쵸. 내가 직업이 그 조합장인 조합장을 해야 사람도 되니까요. 있고. 가락시형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한때 조합이
조합이 4개가 있었습니다. 조합이 4개라고요? 서로 소송해가지고 이제 한 군데가 이겼죠. 아니 그러면은 사업이 됩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이런 사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사업 기간 발목을 잡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합장이 되면 이렇게 큰 돈을 만질 수가 있는데 서로 내가 하겠다고 네. 꼬투리 잡아서 소송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직업이 조합장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 조합장 이런 분들은 뭐 직업이 조합장이다 이런 직업이 얘기도 조합장입니다. 있는데 네. 아무튼 이런 논란이 있었던 그 원펜타스를 포함해서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분양 일정이 나오죠. 다음 주에 로또가 이제 2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7월 29일입니다. 특별 공급이 7월 29일이고요. 일반 공급이 7월 30일인데요. 물량들이 일반 공급 물량은 178세대, 특별 공급은 115세대인데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거주자분들이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분양가가 대박입니다. 이게 높긴 합니다. 3.3제곱미터당 6,970만 원. 23억 3,310만 원. 전용 84가. 네. 근데 주변 시세가 40에서 45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15억 원에서 20억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자금 계획 잘 마련해야 됩니다. 준공업 아파트예요. 이게 후분양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8월 22일에서 10월 20일 단 60일이 입주 기간이기 때문에 자금 계획 잘 마련해야 된다. 당첨이 되더라도 돈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자녀들한테 친척들한테 빌릴 수 있는 분들 자금 계획 잘 마련해서 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싸다.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동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동탄역 롯데캐슬이라고요. 22억에 왜 GTX 때문에. 그래서 그때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도 그 있었잖아요. 아파트가 무순위하고 계약 취소가 나옵니다. 이 아파트가 2017년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아파트거든요. 2017년 가격으로 이제 나온다는 7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격으로요. 그러니까 22억에 거래가 됐다고 했잖아요.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가 네. 지금 얼마에 나오냐면 다 합쳐서 옵션비하고 기타 비용을 합쳐서 6억 8천만 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3분의 1 가격이니까 네. 이것도 로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요. 서울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펜타스 하시고요. 가점 점수 엄청 높으신 분들은 전용 84A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판상형 구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타입을 하시고 추천 물량 돈 많은 분들은 대형 평수들 하시면 뭐 경쟁률이. 추천 물량이야 뭐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겠죠. 근데 이제 뭐 네. 150일, 190일 같은 경우는 절대 금액이 높으니까 네. 아무나 못 하잖아요. 어. 그래서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대형 평수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네.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은 네, 뭐 네. 계약 취소분 하시고 나머지 저 같은 분들은 한 세대 무순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